프랑스는 1965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임기가 끝난 뒤 재출마에 당선된다면 재임이 가능하다. 보통 1차 투표와 2차 투표까지 2번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1차 투표의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주일 후에 최종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2017년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 선거 역시 11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2차 투표를 치른 결과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프랑스 역시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대통령제 국가가 아닌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프랑스의 정치제도,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세계 속 민주주의를 만나다 프랑스 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아입니다. 혁명의 나라 프랑스는 1789년 발발한 프랑스 대혁명부터 지금까지 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있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정당의 스펙트럼이 넓은 프랑스, 그리고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라고 불리는 2차 투표가 있는 점도 한국의 선거 제도와는 다소 다릅니다. 프랑스의 정치, 우리와는 어떻게 다른지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최인숙 연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한데요. 그래서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제 국가로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하지만 프랑스는 대통령제가 아닌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선거가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신을 통해서 그 선거를 본 한국인들은 프랑스도 대통령제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프랑스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이원 집정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은 이론상 대통령과 수상이 권력을 동등하게 양분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수상은 한국의 총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수상을 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수상이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원 집정부제에 있어서 대통령과 수상이 권력을 양분한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언제부터 이원 집정부제를 시작을 했나요? 프랑스에서 이원 집정부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부터인데 제5공화국이 시작한 그때부터죠. 3공화국, 4공화국 때는 의회 중심의 의원 내각제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1950년, 60년 들어가면서 프랑스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서 드골 대통령이 이원 집정부제로 바꾸고 의원 내각제의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게 돼요. 공화제 국가로는 최초로 의원 내각제를 실시했던 프랑스. 기초와 광역의원 등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은 실질적인 권한이 약했다. 게다가 내각은 민생을 챙기거나 책임지는 모습 없이 늘 정쟁만을 일삼았다. 세계전쟁 당시 프랑스 제3공화국 의회는 독일 항복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제4공화국이었던 1958년 5월 초 프랑스는 알제리 전쟁의 후유증으로 내전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다. 이렇듯 불안정한 의원 내각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행정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 제5공화국 체제 아래 대통령의 역할이 대폭 강화되면서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196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자율적 리더십은 더욱 강화됐다. 프랑스는 2020년 현재까지 이원집정부제를 유지하고 있다. 흔히 한국에서 이원집정부제를 논의할 때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프랑스식이나 오스트리아식의 이원집정부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의회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는 정반대죠. 저는 이 이원집 정부제를 시행을 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의회에 나눠주고 또 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약화시키는 제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그 반대라고 좀 느끼게 되는데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첫 발자국으로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원집 정부제에서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프랑스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이고 수상은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국방, 외교, 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고 수상은 주로 경제, 사회 등 내치를 책임집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대선에서 경제, 사회 의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대통령 임무의 성격은 각종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임무가 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이 어떻게 나누어져 왔는지도 궁금한데요. 그걸 이해하려면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원래 프랑스 대통령 임기는 7년이었고 하원 의원의 임기는 5년이었어요. 하지만 2000년 9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과 의회 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맞췄어요. 물론 이렇게 개헌을 하게 된 배경에는 대통령 임기가 7년이라는 게 너무 길다는 여러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었고, 또 하원 선거가 대통령의 중간 성과 성격을 띠다 보니까 하원 선거에서 야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게 되고 의회에 다수석을 확보한 정당이 행정부를 장악하면서 동거정부, 즉 코하비타시옹이 자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통령과 다른 당이 행정부를 장악하면 공약한 개혁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프랑스는 이러한 동거정부가 역사상 3번 이루어졌어요. 1980년대 미테랑 대통령 때 2번 이루어졌었고 1990년대 자크 시라크 대통령 때 1번 동거정부가 있었어요. 2000년 개헌이 되기 전까지 하원의원 선거는 대통령의 임기 중 치러졌다. 대통령과 다른 이념의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여론을 의식해 다수당의 수상의 자리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의 1차 동거정부는 1986년 3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우파 연합이 국회의 다수당이 됐을 때 시작됐다. 미테랑 대통령이 공화국 연합의 대표 시라크를 수상에 임명하면서 동거정부가 3년간 지속됐다. 2차 동거정부는 미테랑 대통령의 임기 말이었던 1993년 3월에서 1995년 5월까지 2년간 이어졌다. 프랑스 민주동맹 발라듀르가 수상을 맡았다. 1997년 시작된 제3차 동거정부는 2002년까지 무려 5년간 지속되었다. 프랑스의 동거정부,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이념 성향이 다른 수상과 대통령이 정부를 함께 꾸려가다 보니 때때로 대통령과 수상의 정책에 대한 생각과 방향성이 달랐던 거죠. 하지만 개헌을 통해 임기가 같아지면서 동거정부는 성립 가능성이 낮아진 거죠. 네, 그러면 5공화국에서는 3차례 약 9년간의 동거정부 기간이 있었군요. 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수상의 정당이 같은 다수정부의 기간이 더 많았던 셈인데요. 하지만 이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 중심적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임기를 시작한 사르코지 대통령 때는 더욱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뒤 2012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사르코지. 그는 수상에게 권한을 거의 나눠주지 않았다. 수상을 단순한 협력자로 규정한 것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발표했다. 내가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겠다. 언론에서는 그를 과잉 대통령,
혹은 전능한 사람으로 이름 붙였다. 수상, 다수당의 대표, 정부의 대변인 역할, 심지어 재경부 장관 역할까지 겸했다. 초고도의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결정의 신속성과 행정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라고 밝힌 사르코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권력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수상에게 거의 권한을 양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재 이 마크롱 대통령은 수상에게 어떤 권한을 나눠주고 있나요? 네, 마크롱 대통령 지난 7월 3일 개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 수장으로 우파의 장 카스텍스를 임명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카스텍스와는 어떤 식으로 권력을 배분할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단지 전 수상이었던 에드와르 필리프의 경우는 굉장히 자율성을 많이 줬어요. 네,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제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2번의 투표로 이루어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는 결선 투표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889년부터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총선과 시의원 선거 등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1차 투표를 실시하는데 1차 투표에서 유권자 25% 이상이 투표를 하고 절대적 다수표인 50% 이상을 득표하면 2차 투표 없이 당선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선거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예로 들어보면 4월 23일에 치러진 1차 투표에서 유권자 79%가 참여했고 이때 50%를 득표한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1차 투표에서 마크롱 후보가 24%를 득표해서 1위를 차지했고 국민전선, 지금은 국민연합이라고 당명을 바꿨는데요. 그 당시 국민전선의 르펜 후보가 21.3%로 2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은 66.1%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고 르펜은 34.9%를 득표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거죠. 네, 교수님.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1차 투표에서 11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었고 단일화 과정 없이 끝까지 투표를 치렀습니다. 그 이유를 결선 투표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네, 프랑스 결선 투표제는 정당성을 높이고 사표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법 중 하나인데요. 프랑스 정당들은 극우에서 극자까지 한없이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처럼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자, 그런 말은 선거에서 듣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선거에서 10여 개의 정당의 후보들이 나와서 치열한 아이디어와 정책 대결을 벌인 후 1차 선거를 치릅니다. 1차 선거에서 1, 2위를 한 두 후보가 2차 선거에 올라가서 결선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르죠. 대부분 2차 투표에는 좌파 진영에서 1명, 우파 진영에서 1명이 올라가고 최종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보면 모두 11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어요. 1차 투표에서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1명 모두 나가서 선거를 치르고 1위를 한 마크롱과 2위를 한 마린 르펜이 결선에 올라가서 대결을 벌였죠. 프랑스는 1965년 대선 이래 전통적으로 사회당과 공화파 보수당이 번갈아가며 정권 교체를 해왔다. 올랑드 대통령 집권 당시 재경부 장관으로 일했던 마크롱. 2016년 봄 장관직을 사퇴한 후 자신의 정치 조직인 전진을 만들어 대통령에 출마한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파였던 정치 신인 마크롱.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이변을 낳았다. 정치 신인 마크롱과 극우파 국민전선의 결선 투표 진출. 그리고 3위를 차지한 신생정당 프랑스 불복종의 멜랑숑 후보.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당선. 즉, 정치의 대표격인 사회당과 보수파 후보 모두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한 것. 그동안 좌우 양극적 다당제였던 프랑스의 정당 지형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정당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말씀하신 국민전선은 현재는 이름을 국민연합으로 바꿨는데요. 1980년대 초반 등장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1990년대 지방선거에서 약진한 녹색당이 있어요.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거는 2010년부터 여러 정당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프랑스 시민들이 기성정당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성정당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대안정당, 그런 정당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2017년 대선에서 부누아 아몽이라고 하는 사회당의 후보가 6.4%밖에 득표를 하지 못해요. 대이변이 일어난 거죠. 네, 그럼 각 정당의 정치인들을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흥미가 생기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진 않았지만 이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미국의 대표적인 제도가 있죠. 바로 국민참여 경선제도,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인데요.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프랑스에서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6년 프랑스 우파 진영에서 최초로 도입된 오픈 프라이머리. 공화당, 기독민주당, 자영업자 농민 중앙당 세 당이 참여했다.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까지 총 7명의 후보가 경합을 펼쳤다.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2016년 TV 토론회. 이후 1차 투표와 2차 투표를 거친 뒤 프랑스와 피용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우파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프랑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본래 폐쇄형으로 당원만이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방형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회당이 1995년에 처음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했어요. 이때는 사회당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였어요. 이후에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역시 당원만이 참여하는 폐쇄형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시되었고요. 실질적으로 개방형, 모든 국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한 것은 2011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아무나 투표소에 방문해서 사회당의 가치에 동의를 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1유로를 내고 참가하면 돼요. 여기서 사회당의 가치라는 것은 자유, 평등, 박애, 정교분리, 정의, 연대, 이 가치를 공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2011년 사회당 오픈 프라이머리에서는 프랑스 유권자의 6.4%가 경선에 참여를 했어요. 6.4%라면 288만 명이 되겠죠. 자, 당비를 내는 당원이 있는 유럽 대중정당에서 최초로 실시된 성공한 국민 경선제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올랑드 후보가 56.38%의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로 결정이 돼요. 이를 통해 사회당은 당내 분열과 리더십 위기, 그리고 스트로스칸, 여러분들 스트로스칸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 IMF 총재가 뉴욕 소피텔 호텔에서 스캔들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때 스트로스칸의 스캔들로 인해서 사회당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되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사회당이 굉장히 승리를 하게 되죠. 2011년 사회당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대성공을 거두자 우파 정당들이 자극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우파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때 우파들은 사회당과 유사하게 우파가 내거는 가치에 동의를 하고 이유를 내면 우파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 그 경선 중 토론회 장면이 맨 처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2017년 생방송 TV 토론회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각 후보자들은 자기 나름의 정책과 비전을 잘 준비해 보여줬고 때때로 날카로운 공방이 오가기도 했어요. 이날 토론은 가을 프랑스에서 방영된 정치 프로그램 중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26.3%라는 시청률을 기록했고 프랑스인들의 관심을 굉장히 받았어요. 네. 그래서 성공했다고 봐야죠.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교수님, 프랑스는 현재 선출직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수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 동수법을 발의해서 실천 중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남녀 동수법은 불어로 파리테라고 불립니다. 이 파리테는 조스팽 정부가 다시 말하면 1997년부터 등장한 조스팽 정부가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파리테법을 만들었어요. 사실 프랑스는 이 파리테법을 그다지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벨기에나 독일 등은 이 법 없이도 여성의 정치 대표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프랑스는 그렇지 못해서 자기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파리테법은 1995년 대선에서 큰 이슈로 부각됐어요. 그 당시 대선의 후보자였던 시라크와 발라디르, 조스팽 이 세 사람이 여성의 과소 대표 상황을 개선할 것을 공약으로 삼았고 1998년 총선에서 사회당이 국회를 장악하는 동거 정부가 이루어지면서 조스팽이 이 파리테법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저항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분야 등에서 남녀 동수법이 실시되고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이죠. 네, 이렇게 정당의 최종 후보자가 선출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는 결선 투표제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일 텐데요. 그렇다면 선거가 운영되는 체제, 선거제도는 어떻게 다른지 그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최근에 치러진 2020년 지방선거 풍경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6월 프랑스 지방선거 2차 투표가 치러졌다.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미뤄진 선거였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프랑스 지방선거. 이번에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프랑스의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지방선거는 마크롱 정부의 중간평가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전진하는 공화국, 이 결과가 좋지 못하네요. 지방선거 중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시장선거일 것 같은데요. 먼저 프랑스의 수도 파리 시장선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파리 시장인 아니달고 시장의 이력이 좀 특이한데 좀 이슈를 받았어요. 지난 6월 28일 지방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인 전진하는 공화국은 대패를 했고 녹색당하고 사회당이 약진을 했어요.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파리 시장 선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파리 시장 선거에서는 현 시장이었던 사회당의 안 이달고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고 그 재선을 성공을 했어요. 여기서 잠깐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안 이달고는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2살 때 프랑스에 왔어요. 14살 때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안 이달고는 처음엔 리옹 빈민촌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고 공무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근로감독관 생활을 하다가
마틴 오블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력 여성 정치인의 보좌관을 하게 돼요. 지금 마틴 오블리는 프랑스 북쪽에 있는 대도시 릴의 시장이기도 하고요. 또 조스팽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으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안 이달고가 마틴 오블리의 보좌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안 이달고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베르트랑 들라노에가 시장인 시절에 제1부시장을 지냈어요. 베르트랑 들라노에는 한국에도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벨리브, 우리는 이 벨리브에서 힌트를 얻어서 따릉이라는 제도를 신설했고요. 그리고 나니 블랑슈, 다시 말하면 백야라는 어떤 축제, 그리고 파리플라주는 그냥 파리 근교에 있는 시내 그런 데서 이렇게 바캉스를 즐기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돈으로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 정책을 많이 펴낸 시장이었어요. 그 시장에 제1부시장을 지내면서 정치적인 스킬을 익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와 좀 다른 풍경인데요. 안 이달고라는 제1부시장이 파리 시장이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벌써 후보군이 거론되잖아요. 그걸 보면은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연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스토리만 보더라도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시장 선출 방식과 그리고 시의원과 도의원 선출 방식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프랑스는 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가 없지만 상원 선거하고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있어요.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예를 들면 지난 6월 28일에 있었던 선거가 지방선거인데 그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제가 실시돼요. 매 6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해당 시읍면에 거주하는 인구 규모에 따라서 의원 정수와 선출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처럼 인구 규모에 따라 비례대표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간단히 그 계산 방법을 여기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후보자 명부 리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후보자 명부라고 하셨는데 뭔가요? 네, 후보자 명부 또는 리스트라고 흔히들 말하죠. 각 정당에서는 고정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제도이지요. 일반적으로 이 후보자 명부는 파리시를 예로 들자면 각 정당에서 시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그 후보자 명부의 리더가 되는 거죠. 시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리스트에서 수장 1번이 되고 그와 함께 시의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명단을 채웁니다.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이렇듯 각 정당이 작성한 지역의원 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면 유권자는 그 후보자 명부에 투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1차 투표가 이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어떤 후보자 명부가 25% 이상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과반수, 즉 50%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그 후보자 명부가 당선이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 후보자 명부 추천 순서에 따라 우선 전체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미 보았듯이 1차 투표에서 50%를 득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명부만이 2차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2차 투표에 제출하는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다른 정당의 후보자 중 1차 투표에서 5% 이상을 득표했으나 2차 투표에 임할 수 없는 사람들, 후보자 명부에 포함시키는 명부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 파리 시의회 선거에서 1차 선거에서 녹색당의 한 후보가 5%를 득표했다면 2차 선거에서 사회당과 연합을 해서 사회당 리스트에 이 녹색당 후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차 선거에 후보자 명부가 다시 작성이 된다는 소리죠. 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 독특한 것이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 국가인 프랑스는 사실 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없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프랑스는 하원 중심의 양원제인데요. 상원은 간접선거로 치러지고 하원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예요. 이 하원 선거에는 비례대표제가 없어요. 제3, 4공화국 당시 의원 내각제와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었는데요. 이때 잦은 내각 교체와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안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5공화국 때부터 하원의 비례대표제를 없앴어요. 하지만 제5공화국에서도 한 차례 하원 선거가 비례대표제로 실시된 적이 있어요. 사회당 출신의 미테랑 대통령은 사회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어요. 그러나 1986년 총선은 예상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극우 정당인 FN 국민전선이죠. 지금의 국민연합이라는 정당으로 개명을 했는데 이 국민전선이 그 당시에 전체 557석 중에서 35석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전선이 의회에 진출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선거에서 드골파인 에르페에르, 이거는 지금의 공화당의 전신이에요. 그리고 중도 우파인 UDF라는 정당이 약진을 해서 두 정당이 연합을 하게 되면서 사회당보다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다시 동고정부가 형성이 됐어요.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하원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는 딱 한 번 실시됐고 다시 다수제로 돌아와 현재까지 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없어요. 단지 2007년 대선 때부터 이제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7년 대선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가 공화당의 후보였는데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행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2017년 대선에서도 마크롱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하원의원 선거에 꼭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임기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해도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15%로 할 것인지 20%로 할 것인지 굉장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논의는 되고 있네요. 아직까지 비례대표제가 시행이 되고 있진 않고 이 프랑스가 이렇게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건 제가 듣기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좀 우려해서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맞아요. 카츠가 말했듯이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례대표제 굉장히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물론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사회 축소판으로서의 국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비례대표제를 선호하지만 앞서 프랑스 1986년 총선에서 보았듯이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서 극단주의 정당이 의회에 입성을 했잖아요. 그때 국민전선이 35석을 차지했던 기억을 해보세요. 비례대표제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 비례대표제는 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이 사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또 전문성 있는 정치 신인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비례대표제 운용 방식에는 약간의 이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방식이 정답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나라의 정치 지형에 맞는 정치 제도를 꾸준히 고려해봐야 할 것 같네요. 교수님, 그러면 프랑스도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을까요? 또 어떤 곳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선거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지만 프랑스는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프랑스에도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먼저 선거 캠페인 국가감독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후보관 그리고 언론이 선거의 룰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그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기구는 정치자금 및 선거회계 국가위원회라는 기구인데 여기서 선거자금 및 회계를 관리 감독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올해 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국제적으로도 이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듯 선거의 모든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선거관리 기관이 있는 것이 선거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좀 효율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코비드19처럼 비상사태의 경우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굉장히 철저한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 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선거를 관리하는 제도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상시에는 우리보다 통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소견이지만 4월 달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집중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네. 네, 오늘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 프랑스는 개헌과 토론을 통해 이 나라에 맞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한국의 색깔에 맞는 선거제도가 잘 정착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봅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